치료가 질병보다 더 나쁜 이유.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은 전형적인 버몬트 사람들이다. 남다른 행색의 삶의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는 남자 노인들, 또 재향군인 병원의 특성 때문에 그 노인들은 전부 일정 기간을 전대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베일리 씨는 82세로 병원에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농장에 혼자 산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주 연락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 웨레클링을 찾아놓은 게 고작이었다. 그때도 무슨 거창한 치료를 하는 것은 없고 그저 대화만 좀 나누고 했다. 솔직히 내가 해준 것은 별로 없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 처방이라고 해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약을 주었을 뿐이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흔하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짓눌러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하는 병이다. 정원에 물 뿌리는 호스의 한 부분을 집게로 집어넣은 것과 같다. 가끔씩 나타나는 우울증 때문에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내 판단에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런 이유로 그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의학적 처치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굵직한 사람이었다. 미국은 돈이 비싸니까 못 먹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싸는 것도 문제예요. 약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약값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대부분의 내 환자들은 치료를 통해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뭔가 의학적 처방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벨리 씨와 같은 유형의 환자들도 많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그들은 수술을 피하려고 한다. 또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증상에 대해서 약 먹기를 주저한다. 예방을 위한 중재술, 즉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대한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니 이런 사람들을 고장도 안 났는데 왜 고쳐 학파라고 일컫는다. 버무드 사람들의 강한 독립심은 이 학파의 회원권을 얻는 요건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키워졌다. 2, 3년 전 어느 겨울 병원 외래 직원이 건넨 명단에서 벨리 씨의 이름이 있었다. 혈압이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따로 분류한 명단이었다. 그의 이완기 혈압은 70에서 90으로 괜찮았다. 80으로 보통 보죠. 수축기 혈압은 최근에 2회 방문해서 모두 160 정도로 조금 높았다. 솔직히 명단을 건네받기 전에 환자의 이런 소견을 내가 알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고혈압의 문제가 의사를 만나면 좀 긴장하니까 그때 의사가 재면 또 이게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화이트 가운 하이퍼텐션이죠. 그 흰 가운 입은 그 고혈압이라고 불리는. 의과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고혈압 치료 결정은 오직 이완기 혈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의외네요. 난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단의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제약회사의 그 로비랑 입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나이 든 환자들의 경우 이완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 상승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내 임상 경험은 대부분 높은 수축기 혈압을 보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례들이다. 하지만 요즘은 누군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마다 좀 다른 거죠. 자기가 교육받았던 게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그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성격상.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기준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진단에. 그것도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정도만으로 환자를 보는 나의 방식이 달라질 상황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버틸 수만은 없게 됐다. 어떤 의사도 표준 치료 지침에서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경미한 수축기 고혈압을 치료할지 말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벨리 씨의 이름이 비정상적으로 분류된 환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순식간에 치료 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매일 아침 25mg짜리 하이드로클로로디아자이드라는 이뇨제를 그에게 투여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변을 많이 보면은 물이 빠지니까 그 혈관에 대한 압력이 줄어든 거죠. 심장이 조금 덜 일하게 되니까. 그렇죠. 처방약은 소변을 많이 보게 함으로써 체액량을 줄이고 얼마쯤 혈압을 내리는 효과를 보였다. 투약에 따른 이러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혈압은 내려갔고 봄 내내 정상을 유지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그 정도로는 베일리 씨가 집 밖에 사는 일을 멈추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허물어진 돌담을 쌓느라 무거운 돌과 씨름하며 땀을 많이 흘렸다. 심한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물병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속수무책했다. 혈압은 순식간에 떨어졌고 끝내 기절하고 말았다.
쇼크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 이뇨제를 먹은 거에다가 탈수까지 하고, 그리고 서양학적 이뇨제는 전해질을 좀 빼가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죠. 얼마쯤 지나 겨우 정신을 차린 지 벨리 씨가 나에게 전화했다. 쓰러지면서 다친 것은 없었지만 큰 사고나 일어나고도 남을 상황했다고. 혹시라도 그때 모터 체인톱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약을 먹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한 뒤에 외래에서 보자고 했다. 며칠 후 그가 찾았을 때는 언뜻 괜찮아 보였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혈압약을 많이 먹어 정신을 잃은 모양으로 말해줬다.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하냐고 그가 물었다. 누가 듣기에도 합리적인 의문이었다. 나는 진료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라서 그의 의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몇몇 연구 결과를 찾아보고 했다. 그러면 뭐 칼슘 채널 차단제나 여러 가지 바꿔야죠. 다른 걸로. 베타 차단제 뭐 그런 걸로. 뭐 이뇨제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연구자들은 수축기 고혈압 연구에서도 이원기 고혈압 연구 때와 같은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했다. 즉 사망을 비롯해 심장 및 혈관에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 손상에서 기인한 문제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이어서 비치료 집단의 경우 5년 동안 18%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치료 집단에서 같은 기간 13%로 조금 나은 수치를 보였다. 나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벨리 씨에게 설명해줬다. 82세 백인 남자의 기대 연명은 약 7년 정도이므로 5년의 틀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했다. 향후 5년 동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비치료 집단에서는 18%, 치료 집단에서는 13%였다. 5%의 환자가 치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사람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2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치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는 당혹스러웠다. 겨우 그 정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림없는 소리였다. 그는 기껏해야 20명 중 1명꼴로 이익을 얻는 환자가 될 가능성에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치료해봤자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는 19명 중 1명이 될 것을 염려했다. 과잉 진단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다. 이미 그는 치료의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완벽하게 이성적인 결정이었다.